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국내 상황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프랑스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4일 프랑스에서는 하원의 총리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됐고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후임 총리 지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정치가 혼돈에 빠진 배경, 글로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중국에서는 진입문턱이 낮은 직업이죠. 이 배달 라이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라이더들은 배달 속도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건물 경비원에 갑질에도 시달린다고 하는데요.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중국 배달 라이더들의 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12월 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국방부가 탄핵안 표결 무산 등에 따른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도 한미 양국의 대북 연합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을 방문하는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전용기안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도 어떤 우발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반군이 8일 수도 다마스쿠스를 장악하고 13년간 이어진 내전에서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반군은 현재 전임 통리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통제하는 한편 수도 다마스쿠스에 13시간 동안 통행 금지를 선언했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알 아사드 대통령 일가가 모스크바로 피신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망명까지 허가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나토 탈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고관세 공약을 강조하고 취임 당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던 파리 노틀담 대성당이 7일 5년여간의 복원 공사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저녁 일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공개 미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주일간 밤 10시까지 성당이 일반에 개방되는데요. 개관식에 앞서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젤렌스키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3자 회동을 가졌습니다. 회동 후 트럼프 당선인은 전쟁이 가능한 한 빨리 정당한 방식으로 끝나길 원한다고 SNS에 글을 올렸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생산적인 회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대에 있는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다 사망한 불법 이민자 수가 공식 집계보다 최대 수백 명이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멕시코 언론과 함께 양국 관청 50여 곳에서 확인한 결과 2017년부터 7년간 텍사스에서만 850여 건의 이민자 익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공식 집계인 580여 건과 큰 차이가 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불법 입국자 상당수가 텍사스주 이글패스 쪽으로 도강하려다 숨졌다면서 리오그란데 강의 특정 지점은 거센 물살과 깊은 수심으로 건너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네, 지금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각국 언론들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탄핵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이 탄핵 무산은 여당의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 피로스의 승리라는 게 심각한 대가를 치르면서 패배나 다름없는 승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탄핵 무산이 더 큰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대통령 사임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를 계속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윤 대통령의 퇴진이 헌법의 근거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무부가 한국 당사자들과 계속 접촉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배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요미우리 신문도 혼란 확산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의 내정 혼란이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국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혼란이 장기화되면 북한의 군사적 도발 등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프랑스 르몽드지는 한국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고요. 영국 더 타임스지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중동에 발생한 지진. 네,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네. 시리아 내전이 반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네. 중동의 화약고 항상 이렇게 그 중에 하나로 그렇죠. 불렸죠. 시리아 내전이. 네네. 근데 8일에 이슬람 무장 세력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 HTS를 주축으로 한 이 반군 세력이 수도 다마스쿠스에 입성하면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시리아 내전이 시작된 지 13년 만인데요. 이에 따라서 53년간 대를 이어서 시리아를 철권 통치해온 아사드 일가의 독재 정권이 끝났습니다. 근데 반군이 승리 선언한 게 굉장히 빨라요. 지난달 27일에 북부 알레포 지역에서 정부군을 상대로 그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네. 불과 11일 만에 지금 수도에 입성을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반군이 빨리 올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오랜 독재 체제 아래에서 저임금과 부정부패에 시달렸던 정부군이 무능해진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격 하나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요. 반면에 정부군과 다르게 그동안 이슬람 무장 세력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중심으로 한 반군은 장비를 현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네. 전투력을 지금 높여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고요. 특히나 앞선 내전 과정에서 정부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러시아 그리고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가 이번에는 각자 전쟁을 하느라 이렇게 시리아를 도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네. 있었던 병력들도 빼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이 그 시리아 정부군에는 치명적이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시리아 내전이 정부군과 반군 간에 펼쳐진 전쟁 외에도 외세가 또 개입을 하고 내부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면서 장기간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동의 시아파 이슬람교 세력의 맹주인 이란과 헤즈볼라가 같은 시아파인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이 알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면서 지금 러시아와 이란은 좀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아사드 정권의 극적인 붕괴는 중동의 지진과 같은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이란이 큰 타격을 입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앞으로 반군의 행동이 정부를 장악하는 데 그칠지 주변국까지 확산할지가 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이 다음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혼잡한데 가자 전쟁 때문에 중동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새 정부의 주도권을 그러면
누가 잡을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인데요. 지금 반군이 하나의 세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세력, 쿠르드족 민병대 세력,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이렇게 성격이 다른 여러 정파가 다 한데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 물론 주도를 하긴 했지만 과연 끝까지 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조직은 일단 중심이 되는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은 알카에다 계열인 알 누스라 조직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알 졸란이라는 지도자가 2016년에 알카에다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이슬람주의, 민족주의를 결합한 이념 노선, 아사드 정권으로의 해방을 내세우면서 세력을 좀 급격하게 확장을 시켰습니다. 지금 반세기 넘게 아사드 일가가 독재를 했다가 무너졌는데요. 시리아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반응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아사드 대통령 러시아 모스크바로 지금 피신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파악이 되네요. 네, 크렘린궁의 한 소식통이 스푸트니크 통신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아사드 대통령 가족이 모스크바에 도착을 했다. 러시아가 인도주의적 고려에 따라서 그들에게 망명을 허가했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앞서 이제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가 있습니다. 플라이트레이더 24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 다마스쿠스가 시리아 반군에 함락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무렵에 항공기 한 대가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이륙한 것으로 이게 파악이 됐어요. 네네. 아마도 이 항공기에 아사드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아사드 대통령이 내전 과정에서 화학 무기까지 쓰면서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전쟁 범죄자로 거론돼 왔던 인물인데요. 네. 이 러시아 외무부는 시리아에서 포용적인 과도 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냈고요. 그 러시아와 함께 아사드 정권을 후원했던 이란도 시리아가 외부의 간섭과 강요 없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뭐 미국을 겨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시리아 국민이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라고 환영하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다만 시리아 반군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라면서 반군의 일부는 인권 유린과 테러 전력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을 테러 조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네, 사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이후에 첫 번째 공식 언론 인터뷰를 NBC 방송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관세를 인상하면 소비자 물가가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네, 네. 당연히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기 때 중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나는 그래서 관세를 믿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관세 인상 방침이 나오니까 지금 주요 소매업체들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진행자가. 네. 그랬더니 저는 관세로 전쟁도 막았습니다. 관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외 측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관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렇습니다. 있네요. 아름다우니까요. 예.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에 불법 이민, 마약 유입 억제를 이유로 좀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예.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관세를 부과할 겁니까? 아니면 협상 전략입니까? 라고 또다시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했더니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로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은 아주 조금만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 조금 피해갔어요. 또 눈길을 끄는 대목은 나토가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한 점입니다. 네. 그렇지만 청구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를 공평하게 대우한다면 당연히 남아야 한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그동안 계속 강조해온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또다시 확인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그 연방준비제도 수장인 제롬 펄 의장을 교체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많았었죠. 굉장히 네. 불만을 많이 네,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교체하지 않겠다. 임기를 보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네. 뉴욕타임스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네. 그 외에 또 눈길을 끄는 대목.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서 정적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0일 자신의 취임사에 담길 메시지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네. 어쨌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관세, 관세라는 건 네. 처음 네. 알게 됐네요. 독특한 시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관플레이션인데 여기 관이 어떤? 네,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바로 그 관입니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러시아에서 관 가격이 74%나 폭등을 했습니다. 이 관의 평균 가격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2022년 1월에는 네. 4,437루블, 우리 돈으로 한 6만 원 정도 선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난 10월에 7,711루블, 약 10만 8천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개전 첫 해인 2022년에는 관 가격이 48%나 올랐다고 해요. 작년에 12%, 올 들어서도 9월까지 10%가 더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두 자리 숫자인데 사할린, 옴스크, 탐보프, 스몰렌스크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관의 가격이 100% 넘게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이 지역에 많다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네. 전쟁 때문에 사상자 수가 많지 않다라고 러시아 정부는 공식 발표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망자 숫자가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쪽의 집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 군의 사상자 수가 75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만 5천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서방 당국은 한 1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집계를 내놨지만 네. 러시아 국방부는 2022년 9월에 우리나라 군인 5,900여 명이 사망했다라는 통계를 내놓은 이후에 지금까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장기화됐지만 경제는 잘 버틴다 뭐 이런 걸 내세워 왔잖아요. 네, 푸틴 네, 대통령이. 그렇죠. 이제 경제에도 나쁜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경제 활동 감소가 겹치면서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성장 없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요. 루블화 값이 1달러당 120루블 선을 깼습니다. 32개월 만에 최저치로 폭락을 했는데요. 이게 전쟁 전에 루블화가 달러당 75에서 80루블 선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초에 내년 예산안에 서명을 했는데요. 네. 국방비가 13조 5천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8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전체 정부 지출의 32.5%여서 역대 최고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빨리 좀 끝나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짜 달라진 눈빛. 네, 눈의 색깔이 진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국 틱톡을 비롯한 해외 SNS를 중심으로 눈동자의 색을 바꿀 수 있다는 안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뷰티 기업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업체 측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점안을 하면 3개월 안에 눈동자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SNS에 색 변화 안약 이란 걸 검색을 해보면 네. 몇 주에서 몇 개월간 이걸 사용했더니 눈동자 색깔이 바뀌었어요라는 인증 영상들이 대거 올라와 있고요. 한 인기 동영상은 최대 620만 회의 조회수를 돌파했을 정도입니다. 원래 눈동자색이 갈색이었는데 네. 3개월간 안약을 썼더니 파란색으로 됐다라는 여성의 후기가 있었는데요. 네. 이 후기를 보면 대부분 눈동자 색깔이 변해서 만족합니다라는 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업체는 우리가 이 제품을 실험실에서 테스트했고 네. 했더니 100% 안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티즌들이 큰 관심을 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것 같다라는 반응도 이제 한편에서 눈에 나오고 넣는 있는데 거니까 왠지 좀 그렇죠. 조심스럽긴 한데. 전문가들도 당연히 우려를 나타내고 네.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는 이 안약은 미국 식품의약품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잠재적으로 사람의 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안약뿐만이 아니라 미국인들이 눈동자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약 말고도 각막 색소 침착술이라는 수술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수술비가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환자가 몰려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사실 이게 있는 수술이긴 합니다. 각막 질환이 있는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수술이에요. 근데 네, 네. 문제는 이게 안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모 개선에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이건 절대로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 안약을 쉽게 직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 정부로부터도 안전성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이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이제 뭐 컬러 렌즈 많이 예, 끼잖아요. 끼잖아요. 안약으로 할 수 있다는 네. 거 관심이 높긴 한데 아직은 네. 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가 주니버시티거든. 유니버시티. 네. 이렇게 정하셨는데. 대학 얘긴데요. 네. 싱가포르의 유명한 대학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명문대다 이렇게 소문이 났고 대학 캠퍼스 풍경이 좋으니까 관광객들이 여기로 관광을 가는 건데요.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 싱가포르 난양 기술대 등에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대학들이 대중의 캠퍼스를 많이 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 조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부 셔틀버스 다 개방을 했었는데 이제 학생과 교직원만 탑승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국립대가 조치를 했고요. 네. 여행사가 방문 계획을 제출하면 예약 후에 입장료를 내라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월에 중국 황금 연휴, 그러니까 국경절 연휴 기간에 네. 관광객 수가 이렇게 했더니 많이 안 오더라라면서 내년 1월에 또 다른 관광 성수기에서도 한번 도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관광객들이 아주 캠퍼스를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겠죠? 강의실에도 인증사진?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과 교수를 배경으로. 왜냐하면 명문대니까 명문대생을 배경으로 뭐 이런 걸 찍는 거예요. 네. 얼마나 학생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도 나오고 학교 구내식당도 이용을 하지 못하게 된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마치 동물원에서 동물로 관찰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찍어가니까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SNS에서 싱가포르 대학을 관광지로 추천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어나면서 이런 상황을 맞게 됐는데 그래서 중국 여행사에서 명문대 자녀와 함께 투어해 보세요. 이런 상품을 내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이 됐고 작년 12월에 싱가포르이 중국과 30일 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영향도 또 영향도 있겠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대학들이 추가 제한 조치를 도입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동물원이 됐군요.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잉글버트 험버딩크의 Winter World of Love 함께 듣겠습니다. My love, the days are colder, so let me take your hand and lead you through a snow-white lan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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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love, the year is older, so let me hold you tight and while away this winter night. Oh, oh. I see the firelight in your eyes. Come kiss me now before it dies. We'll find a winter world of love, 'cause love is warmer in December. My darling, stay here in my arms till summer comes along. The snow lay on the ground, we found our winter world of love. Because the nights are longer, we'll have the time to say such tender things before each d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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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nd then when love is stronger, perhaps you'll give your heart and promise me we'll never part. Oh no. And at the end of every year, I'll be so glad to have you near. We'll find a winter world of love, for love
remember. My darling, st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장 김영태 대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모두 김영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의원이 150명 넘게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소환해 세 번째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조금 전부터 특수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위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두 특검법은 이르면 오늘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의 표명 뒤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이 취임된 걸 두고 사퇴 의사가 확고하던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해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군사 반란죄 동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하는 것만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어제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공범으로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의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 복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불법 명령으로 보고 아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방첩사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금까지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동태는 없었지만 가능성을 감안해 감시태세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평화적 시위가 진행 중인 점을 거론한 뒤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이징입니다. 네, 중국에서 이 건물 경비원과 음식을 배달하는 이 라이더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 패싸움 영상까지 퍼지면서 지금 논란이라고요. 네, 해당 동영상은 중국 쓰촨성 정도의 한 쇼핑몰에서 경비원들이 라이더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집단 패싸움으로 번지게 된 사건인데요. 네. 무장한 경찰이 출동해서 싸움이 끝났고 이 충돌로 3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항저우에서는 빌딩 경비원이 음식 배달원이 빌딩 앞 화단을 밟았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벌금을 부과하자 라이더 동료 수백 명이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중국 SNS 웨이보에서는 사과라는 해시태그가 인기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해당 시위에 참석했던 라이더들에게는 군중 소요에 연루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오더를 받지 못하도록 배달망 개종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배달 라이더가 증가하면서 이 두 직업군이 가장 자주 마주하게 되는 그 직업군인데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직업군은 견원지간이라 할 만큼 갈등의 골이 깊은데 네. 중국은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의 배달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배달원들은 주로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 출신이 많았는데 최근 중국에 불고 있는 취업난과 경제 불황으로 고학력대 출신들도 배달업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비원과 배달 라이더 서로가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유가 경비원들은 라이더들을 거리 교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흉으로 보고 네. 라이더들은 경비원들이 자기들과 같은 을이면서도 보잘것없는 권한 하나로 황제 같은 권위를 누리며 갑질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자기 책임 구역의 주차 질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 라이더들은 배달 완료 시간이 본인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네. 건물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SNS에서는 라이더들이 경비원들의 갑질로부터 곤란스러운 일을 당하는 영상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중국 시민들은 라이더의 입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면서 네. 경비원들이 약간의 권력을 가졌다고 같은 계층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슬픈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또 지난 8월에는 라이더들의 애환을 그린 역행 인생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는데 네. 라이더들의 고충이 약간 과장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라이더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함께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시민들이 라이더들의 입장에 동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라이더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넘쳐나는 라이더들이 거리를 질주하면서 시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해지는데도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방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사 소속의 라이더들에게 정기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네. 규정된 시간 내에 배달이 완료되지 않으면 플랫폼에서는 배달원에게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예. 또 라이더들을 위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하지만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부 인사의 폭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배달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악하고 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배달 라이더와 경비원 간의 충돌이 장기 불황과 경제 침체로 인한 피로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런 갈등뿐 아니라 최근 차량 돌진으로 35명이 사망한 사건과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진핑 국가주석은 차량 돌진 사건 발생 후에 위험 원인의 예방, 통제를 강화하고 갈등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극단적 사건 발생을 엄중히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이를 감독하는 경비 인력이 대폭 충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중국에서는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묻지마 폭력 사건이 최소 6건이 있었는데요. 보도되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사건도 꽤나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후단대 쉬웨이고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기고한 글에서 경제 성장의 둔화로 사회적 스트레스가 높아져서 저소득층이나 청년과 노년층, 취약계층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라고 분석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개 채널을 여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글은 곧 검열에 의해 삭제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베이징 송문규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미셸 바르니에 총리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붕괴됐습니다. 이 프랑스 정부가 하원의 불신임한 가결로 붕괴된 것은 1962년 이후 62년 만의 일인데요. 이로 인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퇴진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프랑스의 정정 불안의 원인과 관련된 움직임들 살펴드립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지난 7월에 조기 총선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정부 새 정부 구성 둘러싸고 갈등이 막 네. 있다가 9월에 이제 어렵게 구성됐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바르니에 정부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불안했죠. 네네네. 조기 총선에서 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이제 범 여권이 의석을 굉장히 많이 잃고 지금 연내 제2당이 됐고 제1당은 좌파 연대인 그 신민주정선이 제1당이 됐고 네. 또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 등 이제 극우 연대가 제3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래 워낙 관례대로라면은 제1당의 당대표를 총리로 임명하는 게 이제 뭐 그렇죠. 정상적인 수순이었지만 어쨌든 조기 총선을 통해서 마크롱은 극우의 제1당이 되는 건 막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좌파 연대하고 색깔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쪽 인사를 총리로 그래서 내각을 출범시키는 거는 뭐 불가능했죠 사실상.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공화당의 바르니에를 택했는데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계속 불안했는데 결국에 이번에 예산안 통과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불신임안이 사원에 상정됐고 네. 이번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됐던 예산안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였던 건지. 예산안의 핵심은 재정 적자 감축 문제였습니다. 네. 이 지금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워낙 유럽 연합의 기준치는 GDP의 3%로 되어 있는데 네. 올해 그 프랑스의 재정 적자가 GDP의 6.1%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크롱 정부는 이 재정 적자를 내년에는 5%까지로 낮추고 네. 2029년 정도에는 이제 유럽연합의 기준에 맞춘다 이런 계획에 따라서 이번 예산안에서 약 우리 돈으로 60조 원 정도를 네. 공공지출을 줄이겠다 이렇게 예산안을 밝혔고 또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과 부자 증세를 통해서 또 30조 원을 조달하겠다 이런 거를 하원에 제출했는데 네. 이제 뭐 좌파 진영하고 극우 진영 모두 반대를 했죠. 좌파 진영이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지출이 감소되면은 저소득층에게 그렇죠. 피해가 갈 수밖에 없고 네. 또 극우층에는 부자 증세를 하게 되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경제가 이제 타격을 입는다 이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르니에 총리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극우 쪽과 조금 설득하고 협상을 하면서 일부 이제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네. 계속 이제 극우 진영에서 또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의 그 49조 3항 네. 이게 이제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법안을 이제 발동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인데 이걸 통해서 사회보장 제정 법안을 법제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게 결국에는 불신임 상황까지 치닫게 된 거죠. 의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 헌법 49조 3항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예, 이게 프랑스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1958년에 제5공화국이 출범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100여 차례 정도쯤 이 헌법의 조항을 발동해서 뭐 이게 법안을 이제 법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한 번도 실패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이게 원래는 그 제3공화국 4공화국 때 너무 이 의회의 정정 불안이 심해지니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긴급한 상황에서 의회를 패싱하고 이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네, 네. 이게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 발동을 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의회에서 이제 내각 불신임만이 이제 상정이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의회 표결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무효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사실 이거는 2016년에 당시 올랑드 정부였거든요. 그 기억나시겠지만 그때 노동법 개정 문제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올랑드도 이 조항을 발동해서 이제 뭐
통과를 시켰고 작년에 마크롱 대통령도 이 연금 개혁했잖아요. 그때도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혀서 안 되니까 이 조항을 역시 가동해서 이거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바르니에가 지난 2일에 이제 하원 표결 없이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헌법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쏟아졌고 결국에는 4일에 하원에서 이 불신임함이 상정이 돼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이 사회보장 재정 법안도 무고품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헌법의 조항을 발동하면은 예. 이 의회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법의 이제 절차에 따르면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이 뭐 어떤 상황이라도 이게 좌파 정당 중에 이제 극좌 세력도 있거든요. 이 극좌와 극우라고 하는 양극단의 그 의원들이 설마 다 같이 이제 손을 잡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죠. 워낙 정치 성향이 다르니까. 네, 그런 상황은 예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크롱이 그 연금 개혁할 때만 해도 그때는 의회 다수당이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이게 무산이 됐지만 이번에는 조기 총선을 통해서 의회 지형이 많이 바뀌었고 이런 극좌와 극우가 손잡게 되는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마크롱 대통령도 올해 내내 뭐 위기를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퇴진 압력까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마크롱 대통령 위기는 작년부터 연금 개혁 때부터도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지지율이 폭락했고 결국은 그 사태가 올해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하는 결과로 났고 결국엔 조기 총선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시작부터 불안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 바르니에 정부가 단명하는 결과로 됐고 뭐 좌파와 극우 진영 모두 마크롱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64%의 그 국민이 마크롱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일방통행적인 그런 정부 운영, 그렇죠.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 때문에 반발 여론이 굉장히 심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크롱 대통령 다음 수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또 의회 세산하는 거 아니냐, 네, 또 또 조기 조기 총선 하는 총선도.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 네. 관례적으로는 뭐 내각이 불신임 되면은 네. 의회 해산을 대통령이 이제 고유의 권한에 따라서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를 수가 있는데 네. 프랑스 헌법에는 1년에 대통령이 이 의회 해산권을 한 번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자주 하면 또 예, 얼마나 그렇습니다. 불안해지는 프랑스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니까 네. 그거를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다. 그러면 5번은 할 수 있는데 번까지는. 벌써 올해 이제 이 조기 총선 카드를 썼잖아요. 예.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그 대국민 연설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당분간은 새로운 총선은 할 수 없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의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할 의무를 다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죠. 네,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도 퇴진해야 한다는 비율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 거부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임기를 다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올랑드 그 전 대통령 때도 굉장히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임기를 다 하기는 했죠. 뭐 어떤 탄핵 위기도 이제 극복하면서 다 했는데 당연히 이제 마크롱도 국민들이 선택에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5년 동안 임기를 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내로 이 당파성 배제한 후임 총리를 임명하겠다. 네. 거국 내각을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그랬고 또 12월 중순 이전에 특별법을 내서 의회에 제출해서 이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안은 지금 정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이 프랑스의 이 법 제도에 따르면은 이런 위기 시에는 전년도 예산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은 그 다음 해의 예산을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할 들어가고. 수 있는 특별법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이번 의회가 또 하원에서 이거 통과시켜 줄지는 뭐 알 지금 수가 분위기로는, 없고요. 예. 분위기로는 어렵다고 쉽지 해야겠죠. 않- 뭐 지금 마크롱 네. 본인도 이제 네, 위기에 네, 있기 네,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예산이나 이런 특별법도 무산이 된다면 내년 뭐 초반부터 프랑스가 정부가 셧다운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도 대통령 탄핵 뭐 이런 내용들이 가능할까요?
있을까요? 네, 프랑스도 뭐 당연히 헌법에 규정대로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는 우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그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면 하원 전체 의석 577명인데 네. 그중에 10분의 1 또는 상원 전체 의석이 348명인데 10분의 1이 발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 할 수도 있고 상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의가 되면은 그 해당 발의된 의회에서 사무국, 입법위원회 이런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은 그 해당 의회에 이제 이 표결을 이제 네. 해가지고 그 전체 의석의 3분의 2 찬성표가 나오면 통과를 하고요. 만약에 하원에서 먼저 이 찬성표가 나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상원으로 다시 가서 3분의 2 찬성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 의회에서 다 3분의 2 찬성표로 통과가 되면은 고등재판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에 이제 결정권을 가졌는데 그렇죠. 헌법재판소는 아니고 요 고등재판소도 프랑스 아주 특이한 제도예요. 이건 이 재판소는 오로지 대통령의 탄핵 문제만 다루고 그때만 긴급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네. 이게 고등재판소의 소장은 하원의장이고요. 판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인원은 상하원 의원 전체입니다. 결국 의원들이 표결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대통령에 최종까지. 대한 탄핵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이 뽑은 네네. 의원들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탄핵이 당한 사례가 있냐라고 하면은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고 물론 그 이전에는 뭐 프랑스가 대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래서 공화국 체제가 이렇게 설 때마다 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또 나치의 점령도 받았고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혼란이 있어서 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뭐 사임한 사람도 있고 암살당한 사람도 있고 이랬지만 어쨌든 제5공화국 출범 이후에는 탄핵된 대통령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뭐 후임 총리 임명하겠다라고 했지만 뭐 쉽지 않겠죠, 이번에도. 네, 뭐 상황은 지난 9월에 바르니에 정부가 출범했을 때보다 또 지금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좌파와 이제 극우 양 극단의 이제 협곡이 이제 갈수록 거세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도 뭐 유력하게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은 있습니다. 네. 중도 성향의 프랑스와 바이루 민주운동 대표가 이제 꼽히고 있던데요. 네. 나이는 73세입니다. 대표적인 중도파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특히 2022년 대선과 2024년 6월 조기총선 때 그 마크롱이 이끄는 르네상스당과 함께 이제 중도 정당 연합체인 그 앙상블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쪽 집권당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사회당 소속의 베르나르 카즈네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61세입니다. 사회당 정부 때 총리도 했고 또 뭐 예산장관, 내무장관 두루 요직을 갖춘 사람인데 그나마 이제 이 좌파 연대에서는 좀 소통이 가능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힙니다. 네. 그리고 뭐 공화당 소속의 자비에르 베르트랑 전 노동장관도 꼽히고 있는데 이 르몽드지 기사를 보니까 마크롱이 그 좌파 연합 내에 비교적 온건파이고 또 온건파인 사회당과 좀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당은 여러 차례 이제 정부를 운영해 본 그런 정권 수임 정당이기도 하고 네. 좌파 그때 제가 프랑스 총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좌파 연대라고 해도 거기에 많은 정당도 좌파 성향의 정당이 있는데 네. 극자부터 온건파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정말 스펙트럼이 네. 다릅니다. 그런데 그중에 좌파 연대 중에서 사회당은 비교적 온건한데 이번 사태가 너무 이제 혼란스럽게 극도로 이제 치달으면서 사회당이 이 좌파 연대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망도 프랑스 언론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원내 제1당 좌파 연합의 이제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릭 멜랑숑이라고 네. 불복하지 않는 프랑스 당의 당 대표입니다. 뭐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혼란의 책임은 다 마크롱 때문이다. 마크롱의 권위주의적인 정치 때문이다. 그래서 마크롱의 사퇴
그리고 조기 대선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 구구 국민연합 실질적인 지도자죠. 마린 르펜이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대권을 잡기 위해서 이번 혼란을 일으켰다. 예. 이건 또 어떤 유럽 얘기예요? 언론들이 그 바르니에 정부가 무너진 직후에 바로 마린 르펜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마린 르펜은 국민연합의 실질적인 지도자죠. 지금은 원내 대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지난달이었죠. 유럽의회 예산 유용 혐의로 징역 5년형 그리고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이거를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최종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확정이 되면 수감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5년 동안 뭐 피선거권 박탈되면은 2027년 대선에 못 나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빨리 마크롱을 아. 끌어내려서 조기 대선을 조기 해서 대선을 하면 그럼 자신에게 기회가 그런 있다라고 얘기군요. 판단한다는 것이 이 일부 이제 프랑스 언론들의 많은 또 그 전망이기도 하고 또 마크롱도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뭐 독일 연립 정부도 붕괴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유럽 각국이 지금 힘을 합해도 모자랄 네. 판에 참 어렵네요. 네, 쉽지 않네요. 혹시 정치 그 혼란이. 바게트 폭탄이라는 그 바게트 폭탄? 폭탄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지금 들어봤습니다. 2012년에 나온 말인데 네. 그 당시에 그리스하고 스페인 남유럽발 재정 위기가 굉장히 네, 심각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이코노미스트가 지금 남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 위기, 프랑스의 정정 불안이 유럽 위기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프랑스 바게트를 많이 먹잖아요. 표지가 생각이 났는데 바게트 다발에다가 예, 이렇게 폭탄이 폭탄처럼 도화선을 연결해서 불이 막 타오르는 이런 표지 사진을 올린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네. 지금 12년이 지났잖아요. 예. 프랑스의 위기는 12년 전보다 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만 경제도 나쁜데 지금 정정 불안까지 심하고 사실 유럽을 사실상 이끌고 있는 양대 축이라고 하는 독일도 지금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내년 2월에 조기 총선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숄츠 정부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유럽이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어떤 무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안보 불안도 심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통합적인 어떤 이런 협력 이런 거가 너무 지금 힘들어서 네. 사실은 좀 어렵고 각자 내년에도 조생해야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 더 힘든 한 해를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혜리 국제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